아들 내외에게 평생 모은 25억 전 재산을 맡겼습니다. 돌아온 것은 불쌍한 친척이라는 모욕과 굳게 닫힌 현관문이었죠. 단순한 고부 갈등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 여인의 모든 것을 건 존엄의 싸움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내 이름은 김미경. 올해 70이에요. 사람들은 나를 남대문 시장의 김치찌개 여왕이라고 불러요. 뭐, 틀린 말은 아니죠. 내 인생의 절반 이상을 이 시장 바닥에서 김치찌개 하나만 보고 살아왔으니까요. 매일 새벽 4시면 눈이 번쩍 떠져요. 이건 40년 넘게 몸에 밴 습관 같은 거라 이제는 알람도 필요 없어요. 창밖은 아직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고 세상 모든 게 고요한 그 시간이 저는 참 좋아요. 겉옷을 단단히 챙겨 입고 밖으로 나서면 새벽 공기가 칼날처럼 차갑게 뺨을 스치죠. 하지만 그 정신이 번쩍 드는 느낌이 싫지 않아요. 오히려 오늘도 시작이구나 하는 마음에 기운이 솟는달까요. 시장은 이미 깨어나고 있었어요. 여기저기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상인들의 실루엣, 희미한 전구 불빛 아래로 피어오르는 입김, 멀리서 들려오는 경매 소리 같은 것들이 뒤섞여서 남대문 시장만의 독특한 새벽을 만들어요. 평생을 이곳에서 보낸 저에게는 고향집처럼 편안한 풍경이죠. 가게 셔터를 드르륵 하고 올리면 밤새 갇혀있던 쿰쿰한 김치 냄새와 어제 남은 음식 냄새가 확 풍겨 나와요. 그 냄새를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나면 비로소 내 하루가 진짜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육수를 올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게 김치찌개 맛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커다란 소태돼지 앞다리뼈를 넉넉히 넣고 대파 뿌리랑 양파 껍질, 그리고 다시마 몇 조각을 띄워서 뭉근하게 끓이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핏물이랑 불순물이 떠올라서 쉴 새 없이 걷어내야 하지만 한두 시간 공들여 끓이다 보면 뽀얗고 구수한 국물이 우러나기 시작하죠. 그 구수한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울 때 저는 가장 큰 행복을 느껴요. 이 냄새, 이게 바로 내 인생의 냄새고 내 아들 민준이를 키워낸 냄새니까요. 가끔은 그런 생각도 해요. 내가 28살 그 꽃다운 나이에 남편을 저 세상으로 보내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고요. 원래 저는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였어요. 하얀 가운을 입고 환자들을 돌보는 일이 천직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핏덩이 같은 아들 녀석의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면 뭐든 해야 했어요. 그래서 간호사 가운을 벗어 던지고 친정어머니가 작게 하시던 이 가게를 물려받아 앞치마를 둘렀죠. 처음에는 칼질도 서툴고 뜨거운 불 앞에서 하루 종일 서 있는 게 어찌나 힘들던지 밤마다 퉁퉁 부은 다리를 주무르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아들 얼굴을 보면 그런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내가 이 녀석을 굶길 수는 없지. 남들보다 더 잘 먹이고 더 잘 입혀서 아버지 없는 아이라는 소리 안 듣게 키워야지. 그 생각 하나로 40년을 버텨온 것 같아요. 그렇게 억척스럽게 살다 보니 어느새 제 손은 나무 껍질처럼 거칠어졌고 옷에는 늘 지워지지 않는 김치찌개 냄새가 배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손과 그 냄새가 한 번도 부끄러웠던 적이 없어요. 오히려 내 성실함과 자부심의 훈장이라고 생각했죠. 이제는 시장에서도 꽤 알아주는 사람이 됐어요. 단골들은 저를 여왕님이라고 부르며 엄지를 치켜 세우고 주변 상인들도 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죠. 하지만 그런 것들은 제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제 유일한 관심사이자 삶의 이유는 오직 하나, 내 아들 민준이 뿐이었으니까요. 올해 42살이 된 우리 아들, 민준이는 정말 제 자랑이에요. 번듯한 대기업에 다니고 키도 훤칠하고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 아들이죠. 그 녀석이 39살에 참한 아가씨를 데려와서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어요. 며느리 지연이는 요가 강사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몸매도 가늘고 얼굴도 작고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어찌나 우아한지. 저 같은 시장 아줌마와는 사는 세계가 다른 사람 같았죠. 그 애들은 주말마다 가게로 저를 찾아왔어요. 올 때마다 양손 가득 비싼 과일이며 영양제를 사들고 와서는 제 어깨를 주무르며
애교를 부렸죠. 지연이는 어머님 힘드실 텐데 이제 그만하시고 쉬세요라며 싹싹하게 굴었고, 민준이는 우리 엄마 김치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며 밥 두 공기를 뚝딱 비워내곤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평생의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 내가 이 맛에 살지 싶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끔씩 그 애들의 눈빛에서 아주 잠깐 미묘한 위화감을 느낄 때가 있었어요. 너무나 완벽하게 계산된 친절함이랄까. 웃고는 있는데 눈은 웃고 있지 않은 그런 느낌. 하지만 저는 애써 그런 생각을 지우려고 했어요. 내가 너무 꼬여서 생각하는 거겠지. 우리 아들이 저렇게 착한 며느리가 설마 하고요. 평생을 의심하고 경계하며 살아온 시장 사람의 못된 버릇하시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지연이가 친구랑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듣게 됐죠. 가게 구석에서 잠시 쉬고 있는데 밖에서 들려오는 지연이 목소리가 유난히 귀에 꽂히더라고요. 아니, 어머님은 너무 좋으신데 그 시장 가게에만 다녀오면 옷의 냄새가 배어서 알지. 그 김치랑 돼지고기 섞인 냄새. 지연이는 말을 흐렸지만 그 의미를 알아듣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저는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내가 평생을 자부심으로 여겨온 이 냄새가 내 며느리에게는 그저 지워버리고 싶은 나쁜 냄새일 뿐이었구나. 가슴에 작은 바늘이 콕 박히는 것처럼 아팠지만 저는 애써 모른 척 했어요. 젊은 애들이니까 그럴 수 있지. 깔끔한 거 좋아하는 애들이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죠. 그런데 그 비슷한 일을 또 겪게 된 거예요. 하루는 시장 친구가 저를 찾아와서 넌지시 말을 건넸어요. 미경아, 어제 너희 아들 회사 앞에서 봤다. 웬 양복 입은 사람이랑 같이 있기에 내가 반가워서 민준이 아니냐. 어머니 가게는 여전하시지? 하고 아는 척을 했지. 그랬더니 글쎄 너희 아들이 얼굴이 살짝 굳어지면서 아, 네, 어머니요. 그냥 시장에서 작게 가게 하나 하세요. 하고는 서둘러 자리를 뜨는 거야. 꼭 뭐 부끄러운 거라도 있는 사람처럼 말이야. 그 말을 듣는데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부끄러웠구나. 내 아들이, 내가 이 김치찌개를 팔아서 대학 보내고 장가 보낸 내 아들이 이제는 이 어미를, 이 가게를 부끄러워하는구나. 그날 밤 저는 가게에 홀로 남아 끓고 있는 육수솥을 보며 소리 없이 울었어요. 아들의 성공은 분명 나의 성공인데 어째서 그 성공이 나를 점점 더 작고 초라하게 만드는 걸까요? 아들 내외는 그런 제 속도 모르고 스마트폰이라는 걸로 뭘 그렇게 열심히 들여다보며 저희끼리 속닥거렸어요. 어머니, 여기 강남에 새로 짓는 아파트 시세가 얼마인 줄 아세요? 요즘은 상속세법이 바뀌어서 미리 증여하는 게 훨씬 이득이래요. 그들이 하는 말은 제게 외계어처럼 들렸어요. 평생 현금만 만지며 살아온 제게 인터넷이니 앱이니 하는 것들은 너무나 멀고 어려운 세상이었죠. 그럴 때마다 저는 바보가 된 것 같았고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그 애들에게 의지하게 됐어요. 나는 모르니까 똑똑한 너희들이 알아서 잘하겠지 하는 마음으로요. 그러던 어느 주말이었어요. 지연이가 평소보다 더 환한 얼굴로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어머님, 저희가 정말 많이 생각해 봤는데요. 어머님이 평생 저희를 위해 고생하셨잖아요. 이제는 저희가 어머님을 모시고 싶어요. 민준이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엄마, 이제 힘든 가게 일은 그만 접으세요. 저희랑 같이 강남에 있는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가서 남은 인생은 편안하게 저희 효도 받으면서 사셔야죠. 효도.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울렸어요. 평생을 자식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제게 그보다 더 달콤한 말이 또 있을까요? 안락한 노후, 자식들의 따뜻한 보살핌. 그건 제가 꿈꿔왔던 모든 것이었어요. 40년간의 고된 노동과 지독한 외로움을 한 번에 보상받을 수 있을 것만 같았죠. 물론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주 작은 불안감이 고개를 들었어요. 지연이가 통화 중에 내뱉었던 냄새라는 단어, 회사 동료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던 아들의 표정 같은 것들이 희미하게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 모든 불안감을 꾹 눌러 담았어요. 그리고 제 앞에 펼쳐진 달콤한 미래를 보기로 마음먹었죠. 평생의 외로움을 끝낼 수만 있다면, 따뜻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저는 그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게 모든 비극의 시작인 줄도 모른 채 말이에요. 아들 내외의 제안을 받은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어요. 평생을 지켜온 내 가게, 내 인생이 담긴 이곳을 정말 떠나도 되는 걸까?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오갔죠. 하지만 동이 트고 시장에 익숙한 소음이 들려오기 시작하자 마음은 한쪽으로 기울었어요. 그래, 이제는 쉴 때도 됐지. 아들 녀석 효도 한번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어.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기대감에 밤새 뒤척이던 마음의 불안은 애써 눌러버렸어요. 그 결심이 서자 아들 내외의 움직임은 놀랍도록 빨라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처럼 보였죠. 주말이 되자 지연이는 저를 데리고 강남의 어느 모델하우스라는 곳으로 향했어요. 태어나서 그런 곳은 처음 가봤는데 입구에서부터 번쩍이는 대리석이며 화려한 조명에 눈이 다 부시더라고요. 안으로 들어서니 제가 평생 살아온 집보다 더 넓은 거실이 나왔고 창문 밖으로는 서울 시내가 장난감처럼 내려다 보였어요. 모든 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죠. 지현이는 제 팔짱을 꼭 끼고는 속삭였어요. 어머님, 이제 여기서 사시는 거예요. 남대문 시장하고는 공기부터 다르죠? 어머님은 평생 고생하셨으니까 이런 곳에서 여왕처럼 사셔야 해요. 그 애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이어지는 말은 제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저희가 친구들이나 손님들을 집에 초대하려면 이 정도는 돼야 체면이 서거든요. 저희 가족의 품격이잖아요. 체면, 품격. 제가 시장 바닥에서 뚝배기를 나르며 잊고 살았던 단어들이었죠. 그 순간 제가 평생 읽어온 삶이 갑자기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마치 내 몸에 밴 김치찌개 냄새가 이 화려한 공간을 더럽히기라도 하는 것 같았죠. 아들 민준이는 그런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스마트폰을 꺼내들고 제게 복잡한 그래프 같은 걸 보여줬어요. 엄마, 이게 지금 상속세율인데 보세요. 엄마 명의로 이 집을 사면 나중에 세금 폭탄을 맞아요. 엄마가 평생 피땀 흘려 번 돈을 나라에 그냥 갖다 바칠 수는 없잖아요. 민준이의 목소리는 진지했고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말인데 일단 제 이름으로 집을 사는 게 어떨까요? 이건 엄마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엄마 재산을 지켜드리려는 거예요. 다 엄마를 위한 거라고요. 아들은 저를 보호한다고 했어요. 평생 내가 아들을 보호하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아들이 나를 지켜준다는 말이 어찌나 든든하고 대견하게 들리던지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찝찝함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 날 저는 평생 제 부동산 거래를 도맡아 해온 박 사장을 찾아갔어요. 남대문 시장에서 저만큼이나 오래 장사를 해온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죠.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박 사장은 안경 너머에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며 말했어요. 사장님, 아드님을 믿으시는 마음이야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만약을 위해서 사장님 명의로 된 작은 거라도 하나는 남겨두시는 게 이건 그냥 원칙의 문제입니다. 그 말이 맞았어요. 그게 제가 평생 지켜온 상식이었죠. 저는 용기를 내어 그날 저녁 아들 내외에게 박 사장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러자 지연이의 얼굴이 순간 싸늘하게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어머님, 박 사장님은 옛날 분이잖아요.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사기를 당하는 거라고요. 지연이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어요. 제 믿음과 상식이 한순간에 세상 물정 모르는 늙은이의 고집으로 치부되는 순간이었죠. 민준이도 지연이 편을 들었어요. 또다시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는 인터넷 법률 상담 글이니 세무사 블로그니 하는 것들을 보여주며 저를 몰아세웠죠. 엄마 보세요. 요즘은 다 이렇게 해요. 이게 가장 똑똑한 방법이라고요. 감상적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화면 속의 깨알 같은 글씨들과 알 수 없는 전문 용어들 앞에서
저는 완전히 무력해졌어요. 내 평생의 경험과 상식이 아들의 작은 스마트폰 화면 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죠. 그래, 내가 뭘 알겠어. 똑똑한 내 아들이, 배운 내 아들이 나보다 더 잘 알겠지. 저는 결국 제 자신을 꺾고 아들을 믿기로 했어요. 그 후 모든 것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어요. 40년 동안 내 분신과도 같았던 가게를 내놓고 젊은 시절부터 쌈짓돈을 모아 사들였던 시장 주변의 작은 창고들과 내 이름으로 된 작은 아파트까지 모두 처분했어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나니 제 통장에 25억이라는 평생 만져보지도 못했던 엄청난 돈이 찍혔어요. 숫자인데도 무게가 느껴지는 것 같았죠. 내 40년 세월의 무게 말이에요. 돈이 들어온 바로 그날 아들 내외는 저를 강남의 어느 커다란 은행으로 데려갔어요. 제가 평생 드나들던 동네 은행과는 분위기부터 달랐죠. 우리는 VIP라고 쓰인 조용한 방으로 안내받았어요. 푹신한 소파와 고급스러운 탁자. 모든 것이 저를 대접해 주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저를 주눅들게 만들었어요. 곧이어 젊고 아주 똑똑해 보이는 은행 직원이 들어왔어요. 그는 저보다는 민준이에게 더 깍듯하게 대하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쏟아냈어요. 명의신탁이니, 증여세 면제 한도니, 절세 효과니. 그가 내미는 서류에는 개미 같은 글씨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죠. 돋보기를 써도 내용을 다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민준이는 제 옆에 바싹 붙어 앉아 통역사 역할을 했어요. 엄마, 이건 그냥 제가 엄마 대신 집을 맡아둔다는 서류예요. 이건 세무서에 내는 거고요. 걱정 마시고 여기에 서명만 하시면 돼요. 은행이라는 제도적인 공간, 전문가처럼 보이는 직원, 그리고 똑똑한 내 아들. 그 세 존재가 만들어내는 압박감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마치 거대한 기계의 부품이 된 것처럼 아들이 가리키는 곳에 이름 석자를 적고 도장을 찍을 뿐이었죠. 마지막 순간이 왔어요. 은행 직원이 모니터를 제 쪽으로 돌려주며 최종 이체 확인을 요청했어요. 화면에는 2, 500, 0, 0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어요. 그 숫자를 보는데 갑자기 숨이 턱 막혔어요. 내 젊음, 내 눈물, 내 땀. 내 모든 것이 저 숫자 안에 담겨 있었거든요. 괜찮아. 내 아들을 위한 거잖아. 이게 맞는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떨리는 손으로 확인 버튼을 눌렀어요. 다음 순간 화면 속에 그 엄청난 숫자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0원이라는 글자가 나타났어요. 그 0이라는 숫자를 보는데 심장이 텅 비어버리는 것 같았어요. 평생을 쌓아 올린 내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기분이었죠. 저는 멍하니 고개를 들어 아들 내외를 바라봤어요. 그들은 곧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였지만 그 찰나의 순간 저는 보고야 말았어요. 그들의 눈에 스쳐 지나간 아주였지만 분명한 안도감의 빛으려. 마치 오랫동안 쫓던 사냥감을 마침내 손에 넣은 사냥꾼의 눈빛 같았다고나 할까요? 아직 그들의 집으로 들어가지도 않았고 학대라고 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았지만 저는 그 순간 직감했어요. 덫에 걸렸구나. 그리고 그 덫은 이미 완전히 닫혀버렸다는 것을요. 강남의 그 아파트로 이사하던 날 저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모든 것이 낯설고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번쩍였죠. 하지만 텅 빈 내 통장을 떠올릴 때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보았던 아들 내외의 그 미묘한 표정을 기억해낼 때마다 화려한 조명 아래 드리워진 제 그림자는 서늘하고 위태롭게 흔들렸어요. 괜찮을 거야. 다 괜찮을 거야. 저는 주문처럼 되뇌었지만 심장은 계속해서 차갑게 가라앉고 있었죠. 그들의 본색이 드러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가장 먼저 바뀐 것은 호칭이었어요. 이사 오기 전까지만 해도 입에 발린 꿀처럼 어머님, 어머님 하던 지연이의 목소리에서 어느 날부터인가 님자가 쏙 빠져버렸더라고요. 어머니, 식사하세요. 어머니, 거실 청소 좀 해주세요. 그 한 글자가 사라졌을 뿐인데 그 안에서 존중과 애정 또한 함께 증발해버린 것 같았어요. 이제 저는 존경받는 어머님이 아니라 그저 일을 시켜야 하는 어머니가 되어 있었죠.
진짜 지옥은 제 정체성에 대한 공격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어느 날 오후 지연이가 고급스러워 보이는 방향제를 들고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코를 찡긋하며 아주 조심스러운 척 연기하는 말투로 말했죠. 어머니, 죄송하지만 방에서 약간 쿰쿰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요. 시장에 오래 계셔서 그런가 이걸 좀 뿌려두시는 게 어떨까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어요. 평생을 함께해온 내 삶의 냄새, 내 자부심의 증거가 이제는 없애야 할 악취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며칠 뒤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죠. 제가 남대문 시절부터 입었던 낡은 옷가지들을 따로 모아둔 작은 상자를 지연이가 발견한 거예요. 그 안에는 민준이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기쁜 마음에 큰맘 먹고 사 입었던 원피스도 있었고 20년 넘게 입어해지고 다른 내 앞치마도 있었어요. 제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유물 같은 것들이었죠. 지연이는 커다란 쓰레기 봉투를 들고 와서는 그 옷들을 마구잡이로 쓸어 담기 시작했어요. 제가 기겁해서 말리려고 하자 그 애는 아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니, 이런 건 다 가난의 흔적일 뿐이에요. 이런 낡아빠진 물건들이 이 집의 격을 떨어뜨리는 거라고요. 그리고는 제 눈앞에서 그 봉투를 묶어 현관밖에 내다버렸어요. 저는 차마 따라 나가 그걸 다시 주워올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내 40년 세월이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것을 그저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제 취향도 존중받지 못했어요. 넓기만 하고 텅 빈 거실이 삭막해서 하루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트로트 가수의 옛날 방송을 보고 있었어요. 구성진 가락에 잠시 시름을 잇고 있는데 지연이가 방에서 나오더니 대뜸 리모컨을 빼앗아 TV를 꺼버렸어요. 어머니, 제발요. 이런 시끄럽고 촌스러운 음악 좀 안 들으시면 안 돼요? 집안 분위기까지 이상해지잖아요. 그 애의 얼굴에는 경멸감이 가득했어요. 견디다 못해 아들 민준이에게 하소연을 해봤어요. 민준아,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지연이가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아들은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도 않고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어요. 에이, 엄마, 또 예민하게 그러신다. 지연이가 아기가 있어서 그랬겠어요? 다 좋게 생각하고 잘 지내보려고 그러는 거지. 엄마가 좀 맞춰주세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거대한 유리성 안에서 내 편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나는 완벽한 외톨이, 소리 없는 투명 인간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굴욕의 정점은 지연이의 생일날 찾아왔어요. 저는 이번에야말로 내 가치를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에 그날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잔치상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남대문 시장에서 했던 것처럼 갈비찜이며 잡채, 삼색나물과 각종 전까지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놓고 나니 그래도 며느리가 기뻐하겠지 하는 마음에 조금은 뿌듯했죠. 하지만 저녁이 되고 지연이의 친구들로 보이는 젊고 화려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도착하자 제 기대는 산산조각이 났어요. 지연이는 저를 주방 구석으로 급하게 끌고 가서는 전에는 들어본 적 없는 냉혹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부탁인데 거실로는 절대 나오지 마세요. 제 친구들은 다 성공한 사람들이라 사적인 공간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어머니는 그냥 여기서 음식이나 계속 내어주세요. 저는 가족이 아니라 음식을 나르는 하녀였어요. 주방에 갇힌 채 저는 문틈으로 거실의 상황을 엿볼 수밖에 없었어요. 웃음소리와 와인잔 부딪히는 소리가 멀게만 느껴졌죠. 그때 한 친구가 지연이에게 물었어요. 지연아, 아까 주방에 어떤 아주머니 계시던데 누구셔? 혹시 집안 사람이야?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문틈으로 보이는 지연이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아주 상냥하고 가련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하더라고요. 아, 우리 남편 쪽 먼 친척인데 사정이 좀 딱하게 돼서 갈 곳이 없다고 하기에 우리가 불쌍해서 잠시 걷어주고 있어. 좀 안 됐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저를 더 깊은 절망으로 밀어넣은 것은 그 말을 듣고 있던 제 아들 민준이의 반응이었어요. 내 아들은 내 배 아파 낳은 그 녀석은 자기 어미를
불쌍한 친척이라고 모욕하는 아내의 말을 바로 옆에서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반박하기는커녕 조용히 와인잔을 들어 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죠. 응, 뭐, 어쩔 수 없지. 자식된 도리는 해야 하니까. 그들의 웃음소리가 제 귀에는 유리 조각이 부서지는 소리처럼 아프게 밝혔어요.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져 내렸어요. 몇 주가 흐르고 저는 우편함에서 우연히 은행에서 온 등기 우편 하나를 발견했어요. 무심코 뜯어본 제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죠. 그건 대출 실행 통지서였어요. 아들 내외가 이 집, 내 피 같은 돈으로 산 이 집을 담보로 8억 원이라는 거액을 대출받았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돈으로 뭘 했는지 알아내는 건 어렵지 않았죠. 며칠 전부터 주차장에는 번쩍이는 벤츠 한 대가 서 있었고, 지연이의 손목에는 제가 평생 구경도 못 해본 명품 시계가 채워져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서류를 들고 거실에 앉아 있는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용기를 내서 물었죠.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지연이는 제가 들고 있는 서류를 획 낚아채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어머니,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그러세요? 이건 우리 집이잖아요. 남편 명의로 된 시장에서 찌개나 끓여 파시던 어머니가 요즘 세상에 어떻게 돈을 굴리는지 뭘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돈을 벌게 하는 현대적인 방식이라고요. 그 애의 얼굴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어요. 오히려 저를 가르치려 드는 그 오만함 앞에서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들에게 저는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그저 재산을 모두 뽑아 먹은 뒤 껍데기만 남은 귀찮은 짐 덩어리일 뿐이었죠. 그날 밤 저는 제 방 침대에 누워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돈, 집, 내 역사, 내 존엄성, 그리고 마지막이라고 믿었던 내 아들까지 모든 것을 잃었어요. 이제 내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구나. 이대로 그냥 사라져버릴까. 그런 극단적인 생각마저 들었죠. 하지만 어둠 속에서 눈물을 흘리던 그때 문득 제 머릿속에 섬광처럼 스치는 얼굴들이 있었어요. 은행에서 봤던 아들 내외의 그 안도감 가득한 표정, 생일 파티에서 나를 비웃던 그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방금 전 나를 벌레 보듯 하던 지연이의 그 경멸에 찬 눈빛.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슬픔과 절망이 있던 자리에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분노였어요. 그래, 내가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데 남대문 시장 바닥에서 40년을 버텨온 김미경이야. 그때도 살아남았는데 지금이라고 못할 게 뭐람. 흐르던 눈물이 멎었어요. 대신 제 머리는 차갑게 돌아가기 시작했죠.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나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 그러려면 증거가 필요해. 그들의 만행을 세상에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일어나 아침밥을 차렸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은 이미 전쟁터가 되어 있었죠. 그날 오후 저는 병원에 다녀온다는 핑계를 대고 집을 나와 남대문 시장에 가서 작고 눈에 띄지 않는 녹음기 하나를 샀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제 주머니 속에서는 항상 그 작은 기계가 조용히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버리는 쓰레기 봉투를 뒤져 명품 영수증을 찾아내고 밤늦게 몰래 서재에 들어가 대출 관련 서류들을 낡은 내 핸드폰으로 찍어뒀어요. 투명인간이 되어버린 저는 이제 그 집안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기록하는 유령이 되기로 결심했어요. 눈물은 말랐고 이제 남은 것은 오직 복수를 향한 차가운 결심뿐이었죠. 저는 그 집에서 유령처럼 지냈어요. 소리 없이 움직이고 최소한의 공간만 차지하며 그들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매 순간 숨을 죽였죠. 제 주머니 속 작은 녹음기는 쉴 새 없이 돌아가며 그들의 민낯을 기록했고 제 마음속 분노의 칼날은 매일 밤 조용히 벼려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언제 어떻게 이 칼을 휘둘러야 할지 그 마지막 방아쇠가 무엇이 될지는 알 수 없었죠. 그저 견디고 기록하고 기다릴 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가을날 오후였어요. 창밖으로 떨어지는 낙엽을 멍하니 보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어요. 시장에서 함께 장사하던 동생이었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울음에 잠겨 있었어요. 순자 언니가, 박순자 씨가 어젯밤에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어요.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것 같았어요. 박순자. 내게 그 이름은 그냥 친구가 아니었어요. 제 인생의 은인이자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었던 단 한 사람이었죠. 40년 전 남편 잃고 막막했던 제게 선뜻가게 차릴 돈을 빌려주며 미경아, 기죽지 말고 살아. 너는 할 수 있어라고 등을 두드려주던 사람. 어린 민준이를 업고 김치를 담그다 서러움에 눈물 흘릴 때면 말없이 다가와 막걸리 한 사발을 건네주던 사람. 제 인생의 가장 춥고 어두웠던 순간마다 순자 언니는 늘 제 곁에 있었어요. 그런 언니가 이제 이 세상에 없다니. 저는 수화기를 붙잡은 채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동생이 저를 부르는 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죠. 정신을 차리고 보니 눈물이 뺨을 타고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순자 언니의 죽음은 제게 단순한 슬픔 이상의 의미로 다가왔어요. 이 호화로운 감옥에 갇혀 죽은 듯이 살아온 제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었거든요. 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시장에서 사람들과 부대끼며 웃고 떠들고 자기 인생을 떳떳하게 살아냈어요. 그런데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돈도, 집도, 심지어 내 이름마저 빼앗긴 채 아들 내외의 눈치만 보며 숨쉬는 인형으로 살고 있잖아요. 이건 사는 게 아니야. 순자 언니의 죽음은 제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내 돈을 되찾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내 인생을, 내 존엄을 되찾기 위해서 싸워야 한다고 말이에요. 마지막 남은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 저는 언니의 마지막 가는 길을 꼭 배웅해야만 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 지연이와 민준이에게 다가갔어요.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죠. 나 내일 내 가장 친한 친구 장례식에 좀 다녀와야겠다. 아마 밤샘을 해야 할 것 같으니 하루 자고 올게. 저는 마지막으로 그들의 인간성을 시험해보고 싶었어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지연이가 신경질적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그 애의 얼굴에는 슬픔에 대한 위로나 공감은 한 점도 없었죠. 오직 짜증과 분노만이 가득했어요. 장례식이요? 아니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그깟 가난한 친구. 장례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지연이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어머니가 가시면 민지는 누가 봐요. 당장 내일 피아노 학원도 가야 하고 모레는 수학 과외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넓은 집 청소는 누가 하고요? 저 내일 중요한 요가 회원들하고 약속 있는 거 모르세요? 그 애에게 제 친구의 죽음은 자신의 스케줄에 차질을 주는 귀찮은 사건일 뿐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대꾸했어요. 그래도 40년 지기 친구의 마지막 길인데. 그러자 지연이는 코웃음을 치며 말을 잘랐죠. 죽은 사람이 밥 먹여줘요? 가서 곡한다고 살아 돌아오기라도 한대요. 쓸데없는 감정 낭비하지 마시고 그냥 집에 계세요. 저는 그 순간 말없이 제 옆에 앉아있던 아들 민준이를 바라봤어요. 제발, 제발 내 아들만큼은 아니기를. 어미의 슬픔을, 친구를 잃은 고통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기를. 하지만 민준이는 불편한 듯 시선을 피할 뿐 아내의 잔인한 말을 단 한마디도 막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아, 이제 정말 끝이구나. 지연이가 악에 받쳐 소리치는 동안에도 제 주머니 속 녹음기는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주머니 속으로 손을 넣어 녹음기의 전원을 꺼버렸어요. 더 이상의 증거는 무의미했어요.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또 어디 있겠어요. 그들의 비인간적인 모습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증거였죠. 저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어요.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정이 내려졌으니까요. 다음 날 새벽 5시, 저는 새가 지저귀기도 전에 조용히 현관을 나섰어요.
식탁 위에는 며느라가 친구 문상 다녀온다. 저녁은 돌아와서 차려주마. 라고 쓴 짧은 쪽지 하나만 남겨두었죠. 이것은 제 마지막 순종이자 첫 번째 반항이었어요. 장례식장은 남대문 시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어요. 향 냄새와 사람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순자 언니의 영정 사진을 마주하자 참았던 눈물이 본물처럼 터져 나왔어요. 오랜 시장 친구들이 제 등을 두드리며 함께 울어주었죠. 그들의 따뜻한 위로 속에서 저는 잠시나마 제가 기댈 곳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때부터였을까요? 제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며느리라는 이름이 떠 있었죠. 받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음성 메시지가 도착했다는 알림이 연달아 뜨기 시작했죠. 장례식장 한 구석에 앉아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처음에는 짜증 섞인 목소리였어요. 어머니, 어디세요? 아침밥도 안 차려놓고 어딜 가신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목소리는 점점 더 격앙되었죠. 지금 제정신이세요? 제가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 집안을 무시하는 거예요? 마지막 메시지는 거의 비명에 가까웠어요. 당장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게 될 테니 각오하세요. 당장. 저는 그 음성 메시지들을 들으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최신 기술에 그렇게 박던 며느리가 이제는 제 손에 직접 자신을 고발할 증거를 쥐어주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메시지들을 하나도 지우지 않고 고이 저장해 두었어요. 밤새 순자 언니의 곁을 지키고 다음 날 언니의 마지막 가는 길까지 배웅한 뒤에야 저는 집으로 향했어요.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죠. 이제 모든 것이 끝날 테니까요. 하지만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번호가 바뀐 거예요. 그리고 제 발치에는 제 이름이 매직으로 대충 휘갈겨 쓰인 커다란 박스 2개가 놓여 있었죠. 박스를 열어보자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던 낡은 옷까지 몇 개와 남편의 영정사진, 그리고 손때 묻은 작은 기념품들이 쓰레기처럼 아무렇게나 쑤셔 박혀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인터폰 너머로 지연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승리감에 가득 찬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였죠. 가족보다 친구를 택하셨잖아요. 이제 그쪽 가서 사세요. 여긴 다시 돌아올 생각 마시고요.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인터폰이 끊겼어요. 저는 그 굳게 닫힌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제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단단한 것이 자리를 잡고 있었죠. 저는 박스를 끌고 천천히 돌아섰어요. 차가운 밤 공기를 맞으며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오는 제 발걸음은 더 이상 패배자의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외투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그동안 고이 간직해왔던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어요. 구겨진 변호사 김대호의 명함이었죠. 닫힌 문. 그래요. 내 인생의 한 챕터로 들어가는 문은 굳게 닫혔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제 앞에는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었어요. 그것은 복수를 향한, 아니, 내 인생을 되찾기 위한 전쟁으로 향하는 길이었죠. 저는 핸드폰을 꺼내 더듬거리지만 단호한 손길로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변호사님, 접니다. 이제 시작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저는 변호사의 명함을 손에 꼭 쥔 채 택시를 잡았어요. 그날 밤은 시장 동생네 가게 한쪽에서 웅크리고 새우잠을 잤죠. 40년 만에 처음으로 남의 가게에서 자는 밤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서럽거나 처량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마음은 차갑게 식은 쇠처럼 단단해지고 있었죠.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전쟁뿐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김대호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작지만 단단해 보이는 사무실이었죠. 제 행색은 남루했지만 변호사는 저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따뜻한 찬잔부터 건네주더군요. 저는 그동안 모아온 모든 것을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제 주머니 속에서 매일 돌아가던 작은 녹음기,
며느리의 비명 같은 음성 메시지가 담긴 낡은 핸드폰, 쓰레기통에서 찾아낸 수십 장의 명품 영수증, 그리고 밤중에 몰래 찍어둔 대출 서류 사진들까지. 변호사는 안경 너머의 날카로운 눈으로 자료들을 하나씩 꼼꼼하게 살폈어요. 녹음 파일을 들을 때는 그의 미간이 굳어졌고 명품 영수증들을 볼 때는 헛웃음을 치기도 했죠. 한참 동안 침묵이 흐른 뒤 그는 마침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힘든 싸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재산 다툼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에 관한 문제니까요. 그 한마디에 저는 다시 한번 눈물을 쏟을 뻔했지만 꾹 참았어요. 이제는 울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우리의 첫 번째 공격은 내용 증명이라는 것이었어요. 변호사가 쓴 그 서류에는 법률 용어들이 가득했지만 핵심은 간단했어요. 명의 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즉시 이전하고 불법적으로 대출받은 8억 원을 상환하라.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 저는 그 서류에 제 도장을 찍으며 40년간 묵혀두었던 분노를 함께 눌러 담았어요. 며칠 뒤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들 내외가 내용 증명을 받고는 길길이 날뛰었다고요. 그들은 젊고 오만한 변호사를 고용해서는 어머니가 노망이 들어서 그렇다. 모든 것은 합법적인 증여였다고 주장하며 저희의 요구를 일축했대요. 그들은 제가 시장 바닥에서 평생 김치찌개만 끓여온 늙은 어미가 감히 법으로 자신들에게 맞서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의 그 오만함이 결국 스스로의 발목을 잡게 될 줄도 모르고 말이죠. 결국 우리는 법정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서울가정법원의 차가운 복도를 걷는데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두렵지는 않았어요. 재판은 3일 동안 열렸어요. 그 3일은 제 40년의 한을 풀어내는 시간이자 그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심판의 시간이었죠. 재판 첫날, 법정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저 맞은편에는 잔뜩 겁에 질린 민준이와 여전히 도끼 오른 눈으로 저를 쏘아보는 지연이가 앉아 있었죠. 그들의 젊은 변호사는 자신만만하게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자발적인 증여였고 노모를 편안히 모시기 위한 아름다운 효도의 과정이었다고요. 그의 말이 이어질수록 방청석에서는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죠. 하지만 김대호 변호사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차분한 목소리로 첫 번째 증거를 제출하는 순간 법정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화면에 커다랗게 뜬 것은 제가 아들 통장으로 25억 원을 이체했던 바로 그 은행 거래 내역서였어요. 그리고 그 아래 거래 메모란에는 제가 혹시 몰라 떨리는 손으로 입력해 두었던 6글자가 선명하게 밝혀 있었죠. 주택 매수 위탁. 그 단어 앞에서 아름다운 증여라는 그들의 주장은 힘없이 무너져 내렸어요. 아들 측 변호사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이 보였어요. 둘째 날은 그들에게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김 변호사님은 제 작은 녹음기를 법정에 제출했어요. 스피커를 통해 지난 몇 달간 제가 들어야 했던 그 모든 모욕적인 말들이 법정 안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죠. 이런 촌스러운 음악 좀 끄세요. 가난의 흔적은 다 버려야 해요. 그리고 마침내 지연이가 친구에게 저를 불쌍한 먼 친척이라고 말하던 바로 그 목소리, 그 녹음이 재생되는 순간 방청석에서는 탄식과 경악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지연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는 아니에요. 저건 그냥 농담으로 한 말이에요. 라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죠. 판사님은 싸늘한 눈으로 지연이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피고는 원고를 불쌍한 친척이라 칭하며 그 기간 동안 수억 원대의 명품을 구매한 사실이 있는데 이것이 피고가 말하는 효도의 방식입니까? 판사님의 그 서리빨 같은 질문에 지연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어요. 마지막 셋째 날, 우리의 마지막 증인이 법정에 섰어요. 제가 평생 거래해 온 남대문 시장의 박 사장이었죠. 그는 증인석에 서서 제가 아들 내외에게 재산을 넘기기 전 자신을 찾아와 상담했던 내용을 또렷하게 증언했어요.
김미경 사장님은 분명히 저에게 아들 이름으로 집을 사기는 하지만 실제 주인은 본인이라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증언은 이 모든 것이 제 자발적인 의사가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마지막 쐐기였어요. 민준이는 그제야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고개를 떨군 채 미동도 하지 않았죠. 그리고 마침내 심판의 순간이 왔어요. 판사님이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는 동안 법정 안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정도로 고요했어요. 피고 박민준, 이지연은 원고 김미경에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즉시 이전하라. 첫 문장이 떨어지는 순간 제 눈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솟았어요. 또한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실행된 대출금 8억 원을 30일 이내에 상환하고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2억 원을 지급하라. 향후 2년간 원고에게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한다. 판결이 모두 끝나자 지연이는 으악 하는 비명과 함께 의자 아래로 무너지듯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민준이는 잿빛이 된 얼굴로 멍하니 저를 바라봤죠. 그 눈에는 뒤늦은 후회와 원망 그리고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뒤엉켜 있었어요. 저는 그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 봐주었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고개를 돌렸죠. 재판이 끝나고 법원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지연이가 미친 사람처럼 달려와 제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어요. 어머니,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네. 바닥에 무릎을 꿇고 비는 그 모습은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를 벌레 보듯 하던 그 오만한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죠. 저는 차갑게 그 애를 내려다보며 제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한마디를 내뱉었어요. 네가 내 친구들 앞에서 나를 불쌍한 친척이라고 했을 때 오늘 네가 이렇게 불쌍한 모습이 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니? 제 말에 지연이는 더 크게 울부짖었지만 저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왔어요. 그날 오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즉시 강제 집행이 시작되었어요. 집행관들이 들이닥쳐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벤치에 빨간 딱지를 붙이고 거실에 놓여있던 고가의 가구들과 지연이의 옷장에 가득했던 명품 가방들을 하나씩 밖으로 실어냈어요. 그들이 제 돈으로 쌓아 올렸던 모든 부와 체면이 신기루처럼 허무하게 사라지는 순간이었죠.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40년 묵은 체증이 한 번에 뻥하고 뚫리는 듯한 통쾌함을 느꼈어요. 정의의 저울은 비록 더딜지라도 결국에는 정확하게 기울어진다는 것을 저는 제 온 인생을 걸고 증명해낸 거예요. 재판이 끝나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제가 이제 두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승리의 통쾌함이 지나간 자리에는 거대하고 텅 빈 공허함이 남았죠. 저는 강남의 그 아파트로 돌아갔어요. 모든 것이 제 것이 되었지만 그 집의 벽지와 바닥에는 제 눈물과 굴욕의 흔적이 얼룩처럼 남아 있었어요. 그곳은 제게 승리의 전리품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전쟁의 폐허일 뿐이었죠. 저는 그 집에 단 하루도 더 머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집을 팔았어요. 제 인생의 오점이었던 그곳을 미련 없이 처분해버렸죠. 그리고 그 돈으로 저는 제 뿌리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어요. 남대문 시장은 아니었지만 그곳만큼이나 활기차고 사람 냄새나는 곳, 바로 명동이었어요. 외국인 관광객들과 젊은이들이 넘쳐나는 그 거리 한복판에 작고 낡았지만 햇살이 잘 드는 3층짜리 건물을 하나 샀어요. 저는 1층을 개조해서 다시 식당을 차렸어요. 간판은 아주 단순하게 내걸었죠. 김미경 김치찌개. 2층은 제가 사는 아늑한 가정집으로 꾸미고 3층은 나중에 힘든 사람들을 위해 쓸 수 있도록 비워두었어요. 식당을 다시 여는 날, 저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해 앞치마를 둘렀어요.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엄마도 아닌 온전한 김미경으로서 말이에요. 소문은 발보다 빨랐어요. 남대문 시절의 옛 단골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구름처럼 몰려들었죠. 사장님 살아계셨네요. 이 맛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릅니다.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는 그분들을 보며 저는 제가 잃어버렸던 세상을 되찾은 기분이었어요. 거기에 더해
요즘 젊은이들이 한다는 블로그니 유튜브니 하는 것에도 소개가 됐나 봐요. 신기하게도 젓가락질도 서툰 파란 눈의 외국인 손님들까지 줄을 서기 시작했죠. 제 식당은 금세 명동의 명물이 되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한 달이 흘렀을까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가게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문가에 비에 젖은 생쥐꼴을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너무나도 야위고 초라해서 처음에는 누구인지 알아보지도 못했죠. 하지만 제 쪽으로 천천히 다가오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쿵하고 멈췄어요. 민준이 제 아들이었어요. 녀석은 제 앞에 오자마자 바쁜 식당 한가운데서 그대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는 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죠. 손에는 꼬깃꼬깃한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눈이 멀었어요. 제발, 제발 용서해 주세요. 녀석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빌고 또 빌었어요. 그 봉투를 제게 내밀면서요. 막노동이라도 해서 번 돈인지 첫 월급이라며 가져왔더군요.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분노도 연민도 아니었어요. 그저 아주 깊고 서늘한 거리감만이 느껴졌죠. 저는 민준이의 팔을 잡아 일으켜 식당 구석의 조용한 자리로 데려갔어요.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가 뜨끈한 김치찌개 한 뚝배기를 끓여다 그의 앞에 놓아주었죠. 민준이는 제가 자신을 용서했다고 생각했는지 희망에 찬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저는 아주 조용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었죠. 이게 내가 내게 주는 마지막 어미의 정이다. 이 밥 다 먹고 나면 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제 말에 민준이의 얼굴이 무너져 내렸어요. 용서도 저주도 아닌 완전한 단절. 녀석은 그제야 제가 진심이라는 것을 깨달았겠죠. 민준이는 뚝배기 그릇을 붙잡고 소리도 내지 못한 채 오열했어요. 밥알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저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지 않고 제자리로 돌아와 묵묵히 행주를 빨았어요. 한참 뒤 녀석은 텅 빈 뚝배기 그릇 앞에 고개를 숙여 절을 한번 하고는 비틀거리며 가게를 나섰어요. 빗속으로 사라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제 인생을 올가매던 마지막 쇠사슬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순간 저는 완벽하게 자유로워졌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나의 이름은 김미경.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그 일이 있은 후 제 이야기는 더 널리 퍼져나갔어요. 재판 이야기가 기사화되고 어떤 방송국에서는 저를 찾아와 인터뷰까지 해갔죠. 존엄을 되찾은 김치찌개 여왕. 사람들은 저를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제 가게에 김치찌개를 먹으러 오는 손님들 중에 저와 비슷한 사연을 가진 늙은 어머니들이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들은 제게 법적인 조언을 구하러 온 게 아니었어요. 그저 제 손을 잡고 나도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하소연을 하고 싶었던 거죠. 저는 그분들을 제 가게 2층 햇살이 잘 드는 제 집으로 모셔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하며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하나뿐이었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에요. 자식한테 모든 걸 다 내주고 빈 껍데기로 살지 마세요. 부당한 대우에는 아니오라고 말할 용기가 필요해요. 저는 변호사는 아니었지만 상처받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작은 상담 창구가 되어주었어요. 제 가게는 이제 단순히 밥을 파는 곳이 아니라 상처받은 어머니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작은 쉼터가 되었죠. 그렇게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이제 제 가게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일부러 찾아오는 서울의 명소가 되었어요. 저는 여전히 매일 새벽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김치를 담그죠. 하지만 이제 제 얼굴에는 고단함 대신 평온한 미소가 자리 잡고 있어요. 어느 가을날 오후 앳돼 보이는 여학생 한 명이 조심스럽게 가게로 들어왔어요. 자신을 신문방송학과 학생이라고 소개한 그 학생은 제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며
졸업 논문으로 제 삶에 대한 글을 쓰고 싶다고 그리고는 제게 물었어요. 어르신께서는 어르신의 이야기를 성공적인 복수극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잠시 창밖, 활기차게 오가는 명동거리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해 주었어요. 아가씨, 이건 복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지. 때로는 말이야, 내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니오라고 말해야 할 용기가 필요한 법이란다. 그날 저녁, 저는 2층 집 작은 발코니에 앉아 선선한 바람을 맞았어요. 저 아래 명동 거리는 여전히 불빛으로 가득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죠.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텅 빈 옆자리가 허전하지도 않았고요. 제 곁에는 저를 존중해주는 좋은 이웃들과 제 김치찌개를 사랑해주는 수많은 손님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 곁에는 이제 온전한 나 자신이 있었어요. 70이라는 나이에 저는 비로소 제 이름 석자를 되찾은 거예요. 나의 이름은 김미경. 그 사실만으로도 제 인생은 충분히 따뜻하고 충만했어요. 김미경 여사의 이야기는 가족이란 이름의 희생이 어디까지인지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그녀의 마지막 선택은 복수가 아니라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살기 위한 용기 있는 첫걸음이었죠. 진정한 효도는 재산이 아닌 부모님 스스로가 존엄한 삶을 살도록 돕는 그 마음에서 시작되는 법이거든요.